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독점 경쟁, 그다음에 과정, 그다음에 독점적 경쟁, 뭐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소비자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자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 게 최적인지 거기까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금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조금 복습을 1분만 하고 가도록 하죠. 소비자는 어떤 점에서 자신의 선택을 하게 되나요? 어떤 XJ와 YJ라는 녀석이 있다고 할 때 XJ 가격, YJ 가격 분의 이 XJ가 마지막 한 단위가 줄 수 있는 효용, 그 다음에 YJ가 줄 수 있는 마지막 한 단위의 효용, 이렇게 해서 마지널 유틸리티 한계 효용이었죠. 이렇게까지 해서 요거 둘이가 같아지는 점, 그 점에서 소비를 하면 가장 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한 줄 결론이죠. 그 다음에 생산자는 이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XJ가 아니죠. 노동과 자본 두 가지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동과 자본 어떻게 했었습니까? 거의 비슷했죠. 거의 비슷하게 이제 노동의 비용,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안 쓰기는 하는데 뭐 여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그다음에 PK. 그래서 가격에 대비해서 마지막 한 단위 생산하는 양이 같아지는 점까지 그렇게 노동과 자본을 선택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플러스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얘기인데 어떤 점에서 생산할 때 이윤이 극대화가 되느냐? 요거 MR은 MC가 되는 점에서 사용한다. 지금 여기 적은 요 세 가지가 지난 한 4회 분량의 요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 일단 알아두신 채로 이제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제주도 서귀포 시장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판매자 수라든지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이 얼마나 그 시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상품이 얼마나 동질적인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교재로는 17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시장의 종류가 네 가지가 나오죠. 자, 네 가지 한번 적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살펴볼 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제일 처음 배울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라고 해가지고 독점, 영어로는 모노폴리라고 이렇게 돼 있죠. 모노폴리 아마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과정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학생이 제과점인가요? 뭐 이런 죄송해요. 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과점. 자, 독점이랑 비슷한 건데 사실은 이제 플레이어가 한 명이 아니라 한 두세 명, 서너 명 요 정도 되는 걸 과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요거는 다른 말은 들어보셨어도 아마 이거는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까지 네 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 거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판매자의 수, 즉 이 시장에 공급하는 생산자로서 판매자로서 참여하는 그 플레이어의 수에 따라서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네 가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판매자 수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감부터 어때요?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 판매자 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자, 판매자 수가 많다, 이렇게 될 거고요. 독점이라는 말 자체 많이 들어보셨죠? 독점이라는 말 자체가 공급자가 단 한 명일 때 독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과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둘 이상, 대신에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뭐 사실 이게 딱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둘에서 수명 이렇게 표시를 해놓도록 하죠. 너무 많아지면 안 돼요. 너무 많아지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여기도 사실은 많습니다. 많다라고 하는 건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까지도 뭐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이제 판매자 수란 말이에요. 판매자 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건데 가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구매하는 쪽에서 혹시 그게 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매자가
한두 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경제학 원론에서 그렇게 수요자 쪽을 아주 자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용어 하나만 듣고 가시죠. 수요 독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공급에서의 독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요 독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얘네 제가 처음으로 경제학 원론 수업을 들었을 때 요거를 영어로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 발음을 해보면 모놉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위가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수요 독점 시장,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이런 건 상품 시장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상품 시장에서 잘 안 나타나고 주로 이제 노동 시장, 그러니까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은 많은데 노동을 수요하는 쪽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가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수요 독점은 주로 상품 시장보다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판매자 수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부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자 수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영향 여부. 자, 판매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혼자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시장에 뭐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다른 사람도 다 가격을 올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에 이 판매자가 한 명 한 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을 수용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전부 다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이 이렇게 그 가격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회사에서만 공급을 한다.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완전 내 맘대로는 못해도 어쨌든 여기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훨씬 독점인 경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독점 시장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10,000원 받던 물건을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받는 건 독점 시장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 뒤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과점 같은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독점보다는 좀 약하겠죠. 하지만 완전 경쟁에 비해서는 훨씬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독점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낫지만 독점에 비해서는 당연히 시장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좀 적다. 그래서 한 요 두 가지가 좀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상품의 동질성 여부라고 하는 게 상품이 동질적인가? 상품의 동질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상품이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전부 다 똑같은 녀석인지 아니면 구분이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판매자가 많지만 그 판매자가 파는 물건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다. 누구한테 사도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점점 조건을 붙이면 붙일수록 현실에서 그런 게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솔직히 완전 경쟁시장 100% 순수한 의미의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무래도 독점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독점, 과점 이쪽 시장이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고요. 상품의 동질성 매우 크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무조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얘가 A가 파는 거랑 B가 파는 거 구분이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이라든지 독점 시장 이런 경우에 독점 시장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만드니까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죠. 다른 판매자하고 내가 파는 게 똑같냐 이 얘기인데 다른 판매자가 없으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독점에서는. 그리고 과점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거기 이제 보시면 과점 시장에서는 모든 상품이 동질적인 경우도 있고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경제를 보면 과점 시장의 기업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이 보편화된 추세라는 느낌을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게 동그라미다, X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세모 정도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상품의 동질성이 독점 경쟁인 경우에 마지막 독점 경쟁인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에서
상품이라고 하는 것, 뭐 가끔씩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예로 농산물 이런 걸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겁니다. 감자 같은 건데 감자가 강원도 감자하고 제주도 감자하고 제주도에 감자가 나나요? 뭐 여튼 그렇군요. 제주도 감자랑 강원도 감자랑 전라도 감자랑 사실 이렇게 쌓아놓고 구분하면 모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품의 동질성이 일단 만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자세히 잘 살펴보면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실에서 완벽하게 동질적인 상품 쉽지 않은 얘기가 됩니다. 자, 뭐 여튼 그 차별화에 대해서 뒤에서 각각 시장 하나하나 볼 때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입장벽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도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진입장벽이라는 건 뭐냐 말이죠. 이 시장에 내가 들어갈 때 판매자로서 참여할 때 그게 아주 자유로운가 아니면은 뭐 인위적인 이유가 됐든 아니면 자연적인 이유가 됐든 뭔가 내가 진입을 하는데 장벽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누구나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기 아주 편하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영어에서부터 그런 느낌이 딱 오죠. 그 다음에 독점이라는 것 자체가 유지가 되려면 사실 이게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독점이 좋죠. 왜? 독점이어야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건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러면 독점을 갖다 계속 유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얘기하는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연 발생적이든 아니면 인위적으로 어떤 규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든 그런 진입 장벽이 있다. 진입 장벽 여기다 쓸게요. 진입 장벽. 장벽이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없다고 했죠. 독점은 있습니다. 과점 같은 경우에도 독점만큼은 아니더라도 두세 개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진입장벽이 없으면 과점도 금방 완전 경쟁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독점 경쟁, 얘가 독점이면서 경쟁이다. 두 가지를 다 써놨으니까 이 경우에 진입장벽은 사실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 그 시장에 들어갈 수는 있다.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다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네 가지 시장의 특성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이제 뭐 비가격 경쟁의 존재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비가격 경쟁의 존재 부분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다 구분하면서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비가격 경쟁이 뭐냐? 시장에서 생산자들이 경쟁하는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거는 역시나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경쟁자보다 단 1원이라도 싸다면 사람들이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자니까. 그렇죠? 1원만 차이가 나더라도 분명히 더 싼 걸 산다 이거죠. 현실에서야 뭐 좀 귀찮아서 그냥 사던 거 산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격 경쟁인데 가격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른 생산자들과 경쟁하는 겁니다. 서비스, 광고, 상품의 질, 뭐 배송 수단의 편의성, 결제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가격 외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요즘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 뭐 똑같이 이제 뭐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하나는 10,000원이고 하나는 9,900원이다. 100원밖에 차이 안 나네. 그런데 얘는 뭔가 결제가 편하다. 얘는 결제하려면 뭐 깔고 못 깔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10,000원짜리 사고 말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도 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비가격 경쟁이 뭐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네,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완전 경쟁.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거, 저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을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어떤 시장에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게 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된다. 이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많은 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어서 모두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정해진 가격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된다. 구분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분이 안 된다. 똑같은 상품을 판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든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뭐 사실 거기 이제 각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까 뭐 감자 얘기했었죠. 강원도 감자, 제주도 감자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사실 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주로 이제 예를 드는 것들이 쌀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산물들이에요. 근데 쌀 같은 경우에도 과연 상품이 동질적이냐? 뭐 사실 이렇게 깎아놓은 거 그 하얀 쌀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팝니까?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당연히 그 쌀들도 그냥 하얀 포도에다가 다 놔놓고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그 쌀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재배되었고 하는 걸 갖다 잔뜩 이렇게 포장지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죠. 그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다른 상품이랑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현실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아직 우리는 이론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일단 두 번째 동질적이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해서 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과 이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된다. 진입 장벽이 없어야 된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쌀을 팔다가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에이 때려쳐 이러면서 접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래하는 모든 쌀 가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가격이 뭐 조금이라도 싸게 파는 거 있으면 그걸 무조건 살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정을 하나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거기 이제 나오죠. 첫 번째 조건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건 가격 수용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굵은 글씨 하나 가격 수용자 프라이스 테이커 하나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굵은 글씨가 보이면 세 번째 조건 시장의 진입과 이탈을 방해하는 일체의 장벽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떻게 균형점에 도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이고 보면 단기에서의 이윤 극대화와 공급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MR은 MC 그거 기억나시죠? 거기서부터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자, 단기입니다. 아주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얘가 거기 179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당연히 축은 생산량과 가격 이렇게 Q하고 P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색 선을 하나 딱 그어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쌤, 수요 곡선이 왜 이렇게 수평하게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가격이 비싸지면 조금만 사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단기에서의 이윤 극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라면 사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 모양으로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얘 자체가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 즉 가격이 정해졌을 때 딱 그 양, 그 가격이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 되는 거죠.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을 때 이때의 수요 곡선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무조건 이 가격에서만 팔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수요 곡선 그러면서 이제 한계 수입 곡선이랑 같다. 한계 수입이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한계 수입. 거기 한글로 한계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하면 그게 MR입니다.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간 수업을 듣고 바로 이 수업을 연달아서 들으신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그 지난 수업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수요 곡선하고 그다음에 MR 곡선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가 어떤 관계? MR이 기울기가 2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요거 왜 둘이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애가 수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MR도 기울기를 따지면 어쩔 수 없이 2배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곡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MR입니다. 그럼 얘랑 어디가 뭐가 만나는 점까지 생산을 하면 되겠어요. 얘가 MR이니까 MC 곡선을 그려가지고 한계 비용 곡선을 그려가지고 요 곡선이랑 만나는 점, 그 점에서 생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MC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MC하고 MR이 만나는 점, 그 생산량만큼 내가 생산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거기 보면 무슨 뭐 단기 평균 비용 곡선 해가지고 쭉쭉쭉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크게 열심히 안 보셔도 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안쪽에 있는 단기 한계 비용 곡선, 그게 이 한계 수익 곡선이랑 만나는 점에서 나는 딱 요만큼 Q 스타만큼 딱 만들어서 시장에다 팔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윤 극대화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요거 이제 옆에 AC 곡선, 아까 뭐 별로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보면 AC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고 하네요. AC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AC가 만나는 점, 그 다음에 B금을 쳐놨죠. 이 B금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요 곡선이 AC, 에버리지 코스트니까 에버리지 코스트 곱하기 생산량 하게 되면 사실은 요 밑에 빨간색 부분만큼이 바로 내가 생산하는 데 든 비용이에요. 총 비용. 맞습니까? 요 점 자체가 에버리지 코스트, 이때까지 Q 스타만큼 만들었을 때 평균적으로 요만큼씩 한 단위당 요만큼씩 비용이 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생산량을 곱하니까 당연히 요 빨간색 B금 친 부분이 이때까지 들어간 총 비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얻을 수 있는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겠습니까? 파란색이 없네요. 잠시만요. 아니요, 여기도 있습니다. 자, 총수입은 이만큼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왜? 가격이 P 스타인데, 그리고 생산량이 Q 스타 해가지고 팔면 당연히 이 파란색 전체만큼을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간 돈은 빨간색이고 하니까 하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윤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와우, 돈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단기에서 생산 비용과 그 다음에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수입 부분이 이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 영어로는 profit.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기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입 장벽이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없어요. 이 완전 경쟁 시장이란 건 진입 장벽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옆집에 사는 영철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어머, 니네 쌀 재배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 이만큼 벌었네. 나도 그럼 이걸 해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윤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진입자가 있어요. 이윤이 없으면 진입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윤이 존재를 한다는 건 분명히 새로운 진입자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하나 또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넘기니까 또 뭐 요상한 그림들이 마구마구 나와요. 여기 조금 단기적인 분석에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아까 그 영철이 아저씨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페이지를 넘기면 이게 뭐가 되느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나도 낮아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요 P스타라고 하는 가격이 만약에 요런 곳에 있다. 여기가 P스타다. 이게 시장의 가격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에버리지 코스트를 아무리 낮추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최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가격은 너무 낮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생산을 안 하고 싶겠죠. 그 생산을 갖다가 중단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180페이지 넘겨보시면 말이죠. 뭐 이제 왼쪽 부분에 식이 나와요. 생산을 중단할 때 이 손실, 생산을 계속할 때 이 손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고정 비용이랑 가변 비용.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보면 생산을 중단할 때 이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느냐? 픽스드 코스트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고정 비용, 이미 투자해 놓은 비용, 그것에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요거만큼 이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생산을 계속할 때 이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느냐? 요 점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AC 곱하기 생산량만큼이 토탈 코스트가 되고, 토탈 코스트에서 그 다음에 사실 팔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입이라고 하는 거, 요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빗금을 친다고 하면 빨간색 부분에서 파란색 부분을 뺀 것만큼 이제 손실을 보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가격이 이거고 생산을 여기서 할 때 그렇게 되겠죠. 요 총 수입이 파란색 부분, 그다음에 총 비용이 빨간색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생산을 중단할 때하고 계속할 때하고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손실이 더 작은지, 손실은 작을수록 좋겠죠. 손실이 작은 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딱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죠. 픽스드 코스트하고 TC-TR이 같아지는 점. 자, 아예 생산을 안 하면 딱 요만큼 고정 비용만큼만 손해를 봐요. 그렇죠? 가변 비용이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매출도 안 생기죠. 매출도 안 생기니까 그냥 순수하게 요것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고정 비용만큼. 이게 생산 중단했을 때.
그런데 생산은 울며 겨자 먹기를 계속해요. 계속하면 토탈 코스트 마이너스 토탈 레비뉴만큼 계속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고, 요게 같아지는 점, 그게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 이 P스타가 높이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요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 생산하는 게 더 낫게 되는 거고, 왜? 자꾸 TR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P스타가 자꾸 낮아지면 언젠가는 더 이상은 생산을 해봐야 고정비보다도 더 많이 까먹겠어,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지는 지점의 가격, 그 가격을 이때의 가격을 거기 용어가 나옵니다. 생산 중단 가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산 중단 가격. 이거는 차라리 공장을 놀리는 게 낫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도대체 이 가격이 얼마일 때 생산을 그만하는 게 낫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얘가 TC-TR이라고 하는 거 뭐가 되느냐면 말이죠. 얘가 사실 한 단위를 만들 때 픽스드 코스트를 빼고 생각을 해보면 들어가는 거는 가변 비용만큼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변 비용보다 한 단위를 팔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더 크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단위를 만드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가변 비용보다 가격이 더 높다면 이걸 한 단위 만들 때마다 뭐가 생기느냐? 조금이라도 남는 부분이 생기죠. 그 남는 부분으로 고정 비용을 조금이라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말로 하는 거 요게 살짝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자, 고정 비용이 있어요. 참 힘든 게 사장님들이 다 이 고정 비용 뽑으려고 열심히 사업하시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 가변 비용을 이제 얹게 되죠. 근데 요걸 한 단위당 가변 비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게 수입이라는 거, 지금 고정 비용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고정 비용은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얘네를 갖다가 다 커버를 하고 다 회수를 하면 참 좋겠다. 요거까지 다 회수할 정도면 난 계속 사업하는 거 당연히 좋다. 그런데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변 비용, 베리어블 코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보다 판매 가격이 좀 더 크다면, 가변 비용보다 판매 가격이 조금 더 높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판매 가격에서 가변 비용을 뺀 것만큼, 요만큼을 어디다가 쓸 수 있느냐? 고정 비용을 회수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요거 생산 중단 지점 찾는 건 쉬워요. 판매 가격이 가변 비용보다 많으면 계속 생산하는 게 낫고, 이 판매 가격이 가변 비용도 못 본다? 그러면 생산 중단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생산 중단점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 매몰 비용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 그거하고 기회 비용이랑 이제 또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181페이지를 잠깐 보실게요. 자, 181페이지 보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정 비용이 전부 매몰 비용이라는 가정하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왔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모든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만약 고정 비용 전체가 회수 가능하다면 매몰 비용이 0이라면 생산 중단점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아니라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돼서 조금 더 많이 버틸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 보죠. 단기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아까 어디에서 생산한다 그랬죠? 개별적으로는 MR이랑 MC가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매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이제 182페이지를 보시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가 나와서 거기 뭐 SO, S칼, S4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공급자가 셋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셋이 각자 직면하는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게 요 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되고 걔네들을 또 어떻게 가로로 합해주면 그게 바로 시장 공급 곡선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 수요 곡선일 때도 당연히 어떻게 했었습니까? 가로 합했었죠.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일 때도 가로 합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시장의 공급 곡선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체 산업의 단기 균형으로 183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시장 공급 곡선이랑 시장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만나는 점에서 시장 가격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전체에서 거래되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게 단기예요. 근데 아니 왜 자꾸 단기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단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서 이 완전 경쟁 시장 얘기를 할 때 단기하고 장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단기에는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고 장기가 되면 신규 진입자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단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여기 보시면 이제 183페이지 얼음이사의 이윤 극대화 해가지고 그 이윤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183페이지 아래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얼음이 사이 이윤 극대화 해가지고 거기 이윤이라고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약간의 면적이 존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단기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이윤을 보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로 가게 되면 이야기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 단기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신규 진입자가 없다라는 뜻이었고 이제 장기로 넘어가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윤이 생기는 곳에 뭐가 있느냐? 시장 진입자가 새로 생겨요. 아까 저 영철이 아저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집에서 요번에 논농사 해가지고 이거 좀 재미 좀 봤네. 그러면 이제 영철이 아저씨도 그래 그럼 나도 논농사 해야지. 뭐 그게 뭐 자 이거 뭐 진입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들어가서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장기 균형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84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장기 균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 균형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게 장기 한계 비용 곡선,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요거는 이제 단기하고 조금 달라져요. 아까 얘기했던 신규 진입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 진입자가 생기게 되면 그 이윤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최적의 공급 규모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진입자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이윤 부분이 자꾸 줄어들어서 장기에 가서는 균형이 이루어져서는 이윤이 0이 되는 지점까지 바뀌게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써놓은 말을 한번 보도록 하죠. 184페이지 제일 위에 문단입니다. 앞에서 도출한 단기 균형의 상황이 장기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완전 경쟁 시장 안의 기업들이 양의 이윤, 플러스의 이윤을 얻는 상황에서 균형을 이룬 것이 장기에서도 그대로 지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답은 아니오다. 장기적으로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상황이 변화하게 되고 그걸 보고 이제 장기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원래 있었던 기업들 입장에서 요거 뭐 비용 곡선이 뭐 크게 달라지겠어요? 별로 달라지는 거 없죠. 하지만 가격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윤이 줄어들게 돼요. 심지어 이윤이 새로운 신규 진입자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생산 중단 지점이 오게 되면 생산 그만하고 이 시장에서 나가버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게 0이 될 때까지 신규 진입자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조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185페이지에 보면 이제 장기 균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기 균형은 시장 안의 모든 기업들이 0의 이윤만을 얻고 있어서 더 이상 진입을 할 이유인이 없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 봐야 그냥 그러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진입하지 않을 때 그때가 이제 장기 균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까지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고개를 갸웃해요. 이윤이 0인데 왜 만들어요? 미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이윤이 0이라는데 왜 계속 사업을 해요? 이윤이 0이면 그냥 놀고 먹는 게 낫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말이죠. 회계적 이윤일까요? 아니면 경제적 이윤일까요? 이거 얘기 전에 한 적 있어요. 회계적 이윤, 경제적 이윤. 우리 경제학에서 논의를 할 때 앞으로 이윤이라고 하면 전부 다 뭐를 생각하자 그랬죠? 경제적 이윤을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이윤이라고 하는 건 회계적 이윤이 아닙니다. 회계적 이윤을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플러스가 꽤 나요. 꽤 나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즉 경제적 이윤이 0이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 제품 뭐 쌀이든 무엇이든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갈 거예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 중에서 명시적 비용이랑 암묵적 비용이 있죠. 명시적 비용까지만 빼고 나면 그게 회계적 이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윤이 0이다라는 얘기는
기회비용의 가치까지 다 커버를 하고 나서 추가로 남는 이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 정도의 이윤은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사실 경제적 이윤이 0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생산을 할 유인은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거든요. 손해보는 거 아니고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서 가장 큰 것의 가치만큼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할 이유 없이 그냥 이거 계속 하면 된다 이거죠. 장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이윤이 0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185페이지 거기 있는 세 줄 딱 표시되어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장기 균형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다. 첫 번째,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어 있어야 한다. 각 기업마다 자기 딱딱 어느 지점에서 MR이랑 MC가 만나는 점에서 생산이 일단 되고 있을 것. 그 옆에 1번 옆에다 MR equal MC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이윤이 0이어야 한다. 그 옆에는 이제 경제적 이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회계적 이윤 아니고 경제적 이윤입니다. 회계적 이윤이 0이면 진짜로 다른 일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 옆에 경제적 이윤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 즉 시장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가 맞추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MR은 MC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 뭐가 되느냐? 요 M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P하고 동일하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느냐? 요 시장의 가격 P라고 하는 녀석이랑 P하고 MR은 일단 같고요. 여기에서는 왜? 가격이 계속 똑같거든요. 계속 똑같으니까 한 단위 더 팔 때 들어오는 수입은 딱 가격만큼이에요. 그래서 P는 MR 이게 성립하고요. 이것도 성립하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P는 MR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P는 MR 그리고 또 이게 뭐랑 같아야 되느냐? 롱텀의 마지널 코스트, 즉 P하고 LMC라고 하는 녀석이랑 결국 같아줘야 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L자가 붙었다고 해서 별거 아니고요. 결국 여기 보세요. 자, MR이랑 MC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까지 그거를 MR이 P랑 같으니까 조금 확장해서 P하고 MC가 같다라고 이렇게 확장을 한 거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가격 자체가 바뀌지 않고 따라서 한계 수입 MR이라고 하는 것이랑 P랑 같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래프도 똑같이 그려놨고 그렇게 되니까 MR이랑 MC가 같았던 걸 확장시켜서 P랑 MC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다음에 롱텀 장기로 갔으니까 이 마지널 코스트 앞에다가 L자 하나 더 붙여줬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MR equal MC라고 얘기를 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 그거는 어떤 시장에서든 이윤 극대화가 되는 조건이에요. MR equal MC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지금 이 시장 자체의 특성이 P하고 MR이 같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이윤 극대화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모든 시장에서 다 성립하는 MR은 MC, 이건 여전히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하고 MR이 같으니까 P는 MC가 돼도 역시나 이윤 극대화가 된다라는 요거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즉 시장에서 쌀 10kg에 4만 원에 팔려요. 10kg에 4만 원이면 그러면 내가 한 개 생산 비용이, 그러니까 모든 뭐 암묵적 비용 뭐 다 때려 넣은 게 4만 원이 될 때까지 생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MR은 MC라는 건 어떤 시장이든 항상 성립하는 이윤 극대화 조건이고요. 나머지 이 P는 MC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윤 극대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85페이지, 186페이지에 계속 이제 말 써 있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에서 기업들이 0의 이윤을 얻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열심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건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이제 경제적 이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이 0이라도 계속해서 생산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물론 저도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뒷페이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뭐 자본이 만약에 들어갔다. 그럼 자본에 대한 기대 수익률 이런 것들도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비용까지도 다 뽑았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 1,000만 원을 뭐 어디 임대 사업 하는데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해서 얻는 수익이랑, 그 다음에 여기 쌀농사를 짓는데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얻는 수익이랑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이 0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 이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정상 이윤 정도를 얻고 있다. 그러면 아까 그러면 이윤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느냐면요. 우리 몇 번 얘기했었던 경제적 지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렌트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지대가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진입자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 경제적 지대 부분 0이 되고 정상 이윤만을 계속해서 장기에서도 정상 이윤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점에서 바람직한가? 가끔씩 이렇게 정부에서 경제 정책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꾸 이렇게 무슨 뭐 독점, 과점 이런 걸 갖다 막으려고 하면서 자꾸 경쟁을 이렇게 부추기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 이론적으로 더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 경쟁을 더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바람직한지 그걸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7.5절입니다. 7.5절인데 그거 보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경쟁의 압력 때문에 이 시장 안에 모든 기업들이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라는 그런 첫 번째가 있고요. 즉 아까 이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각자 전부 다 일단 효율을 극대화하는 점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생산 효율이 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 문단인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이유를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시장에서 언제나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결과 가격이 한계 비용 P하고 MC가 같아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P하고 MC가 같아진다. 그렇다면 가격이 한계 비용 MC와 같을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밑에 이제 계속 설명이 나오죠. 수요자는 상품의 소비에서 나오는 한계 편익 한 단위를 더 소비를 하면서 얻게 되는 편익 이것이 그것의 가격과 일치하는 내가 돈을 낸 것만큼 기대하는 편익을 딱 얻을 때까지 소비를 하는 게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P하고 MB, 마지널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소비를 한다. 그런데 그 마지널 베네핏이랑 결국 뭐랑 같아지냐? 마지널 코스트하고 같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에서 나오는 한계 편익, 하나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그것을 생산하는 데들은 한계 비용과 똑같아진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비용을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편익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요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같아지는 지점까지 최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토탈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생산자와 그다음에 소비자가 어느 한쪽이 특별히 손해보는 것 없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생산량도 최대가 되는 것이고요. 소비량도 뭐 생산량이랑 어차피 같아지니까 최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는 거죠. 언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한계 편익이 900원인데 내가 사과 하나 더 먹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900원인데 한계 비용이 700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사겠죠? 그렇죠? 더 많이 사고 싶을 거고 한 단위를 더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얻는 한계 편익은 900원이고 드는 비용은 700원이니까 어떻게 200원만큼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량을 갖다가 같아지는 지점까지 늘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뭐 근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살펴봤듯이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고 현실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 이게 뭐 만능이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 얘기는 뒷부분에서 16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전 경쟁 시장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어떤 것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지 판매자 많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 없고 물건들은 똑같고 이런 것들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와 장기에서 각각 이 기업들은 P가 어차피 MR이랑 같아지는 것이 이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결국 MR이랑 MC가 같아지는 이윤 극대화점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P하고 MC가 같아지는 데서 이렇게 균형, 가격, 균형, 생산량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이 두 개씩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로 갔을 때는 진입자들이 막 있고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장기에는 진입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는 지점까지 진입자가 쭉 늘어날 수 있다.
그거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끊었다가 이제 독점 시장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 시장부터는 이제 불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고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싶군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안녕.